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토요일 날 이렇게 낮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공지를 드린 대로 관세사 1차 시험에 대비 설명회를 1시간 정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반응들이 좋으시네요. 다른 설명회 때는 박수 안 쳐주시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에 여기 설명회 경품 추첨하는 방법 말씀 다 설명 들으셨죠? 폰에서 보시면은 자기 설명회 접수 번호가 있고 이따 끝나고 나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관세사 시험, 그다음 관세사 자격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고 저희 이제 연구원, 그다음에 강사진들의 소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에 대한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대충 뭐 합격자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식, 수험 준비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전 세계가 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시험도 이렇게 연기가 돼가지고 1차 시험도 올해는 이제 6월에 치러지고 2차는 9월에 치러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1차는 3월, 그 다음에 2차는 6월에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이제 중순쯤 지나면은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날짜는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3월 달을 기준으로 좀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명회 오늘 프로모션을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뭐 이름이 연구원으로 돼 있어서 좀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저희는 관세사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이라든가 관세 분야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통상 다 학원이라고 부르시는데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은 저희가 이제 관세사 자격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인 저도 이제 관세사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사에 대해서는 어떤 학원보다도 가장 잘 알고 선도적인 학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시험에 신청을 하는 신청 인원하고 저희 학원에 수강하는 인원을 봤을 때 저희 학원이 관세사 학원의 한 60에서 7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장점은 일단은 저희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님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 과목에서 다 거의 이제 일타 강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시작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석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뭐 1차는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채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의 답안지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교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사 채용이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좋은 관세법인에 들어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유수의 큰 법인들하고 좀 제휴를 맺어서 뭐 저희 학원 출신들 학생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뭐 그런 것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저는 추천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부탁을 하면은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모의고사 결과 이제 좀 성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차상위 계층 등등 뭐 글로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대학에 보면은 소득 분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형편이 어렵다고 이제 되는 분들 생각되는 분들은 저희가 오프라인은 90% 그다음에 온라인은 50% 정도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혜택을 마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장학제도를 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실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주요 관세법인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그 합격하신 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바쁘셔서 자주는 못 오시지만 관세법인 대표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제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주요 대학 고시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많아서 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중앙대, 숭실대, 외대, 경희대 등등등 그 고시반이라든가 이런 학교하고 저희가 MOU가 돼서 그 학원 학생증 보내주시면은 뭐 소정의 할인을 좀 제공을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의 뭐 합격자 배출 결과가 쭉 나올 건데,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개원을 해서 2014년도 시험부터 합격자를 배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0명 중에 78명, 밑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사는 특이하게 2차 모의고사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성적 우수자들 보시면은 상위 30명 중에 2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상위권은 곧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도 하고 그다음에 17, 18.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나? 95명이 나왔습니다. 규정상 그 소수점 2자리까지 점수가 같으면 그냥 다 합격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그죠? 한 명이라도 0.1점, 0.01점만 높았으면 그 사람이 붙는 건데 어떻게 동점이 나와서 95명이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94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94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적으로 저희 학원만 다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한 학원만 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학원을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94명은 저희 학원에 수강 경력이 있는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면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매년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저희 학원이 이제 큰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합격자 축하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끼리 서로 처음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들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진 찍자고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에이씨, 뭐 그런 거 찍어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찍고 나서 사진 달라고 난리예요. 이런 사진을 언제 박아보겠어요, 그죠? 동기들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도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식의 사진을 당연히 찍을 거고, 그 사진 속에는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국제통상학과나 무역학과 계세요? 국제통상, 무역. 제일 앞에 계신 분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요? 보통 3학년 때 공부를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1, 2년, 1학년, 2학년 좀 이렇게 놀고. 근데 놀아보니 별거 없죠? 재미없고 다 똑같죠? 남는 건 숙취밖에 없고. 아무튼, 그,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하면은 뭐 관세사 시험도 많이 할 거고 국제무역사 많잖아요. 그럼 국무사랑 관세사랑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국무사하고 관세사의 차이점. 우리는 보통 다 자격증 딴다, 자격증 시험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관세사는 전문 자격증이고 국무사는 야매예요? 뭐예요? 민간 자격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국가 8대 전문 자격이라고 얘기해요. 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했나? 관세사 뭐 등등등등.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8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자격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어요. 세무사도 세무사법이 있어요.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의사면허란 말 많이 쓰죠. 의사라는 그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의료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고 잡혀가죠. 똑같이 관세사도 면허를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 업무는 관세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정된 법이 무슨 법? 관세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관세사법에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전문직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 이유가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조금은 안정적이고 조금 돈도 조금 더 벌고, 그죠? 예, 그런 이제 직업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우리가 국가 자격이라고 하고, 관세사도 역시 예, 그런 국가 자격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들 차이점 아시겠죠? 예, 국무사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민간 자격증이고, 관세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이에요. 자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주요 업무는 관세사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수출입 통관, 기업 구제, 그다음에 FTA 활용 지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무역이 되게 까다롭고 요건이 많고 세금이 높고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수출입 통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FTA도 많이 체결이 됐고 통관도 많이 간소화되고 세율도 많이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뒤쪽 어떤 기업 구제라든가 FTA 활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세사의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 법인이 있고 그 관세 법인을 이용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매일 수출입하는 품목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업무는 관세사가 굳이 뭐 이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관세 사무원들이 맨날 했던 일, 똑같은 물품들 계속 이제 수입 신고만 하는 부분이고, 관세사가 크게 개입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요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국제통상 누가 있었죠? 무역학과. 예, 거기 질문해도 돼요? 아, 뭐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예, 그래요. 그 본인이 관세 공부를 딱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관세도 없어지고 FTA 뭐 자유무역 되고 하는데 관세사 왜 해? 그거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다양성.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 관세사라고 하면 앞에 이름에 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는 거의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0%가 되게 많아요. 예. 관세도 별로 없는데 관세사가 왜 필요하지? 예, 무쓸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FTA도 그런 쪽에 하나고, FTA라는 게 이제 관세를 인하하거나 경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없애는 그런 이제 협약이잖아요. 자, 관세사는 세금을 계산해 주기도 하죠. 근데 관세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수입 신고 가격 곱하기 세율하면 그게 관세액이거든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세사라고 해서 관세를, 세금을 계산해 주는 역할이 이 전부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관세사가 주로 하는 거는 통관이에요. 통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세금이 없어지더라도, 아니면 FTA가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통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맺었어요. 그럼 미국으로부터 막 아무거나 막 들어와도 돼요? 막 대마도 막 들어오고 막 총도 막 들어오고 막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FTA가 체결이 되고 무역량은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 FTA가 체결되면 될수록 그 나라 메이드 인 뭐 USA, 메이드 인 뭐 저기 아세안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인증이 돼야, 그래야 관세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관 절차라든가 원산지 업무는 FTA와 함께 더 많아지고 있다, 관세사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관세가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해? 이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되시기만 하면, 뭐 관세법인마다 이런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세사가 되면 뭐 어느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큰 법인들은 다 순환근무를 시켜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아마 해보시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사 자격시험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통상적인 어떤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거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중순쯤에는 이제 시험 일정 공고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말, 정확하게는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매일 이제 매년 그렇게 시험을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2차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가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오긴 했는데 저는 99년도에 관세사에 합격을 했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예. 그래서 99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2차 시험이 9월 달에 치러졌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너무 잔인했던 게 저 시험 봤을 때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24일이었어요. 예, 누군가에게는 정말 해피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거고 누군가에는 되게 쓸쓸하고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겠죠. 그때 예,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저기 어디였지 그때 저는 저기 시청 쪽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 지하철역에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징글뱅 막 하고 있는데 24일 날 전날 저녁에 가면 신문이 미리 나오는 거 아세요? 다음 날 조간 신문이 저녁에 신문에 나와요. 그거 살려고 지하철역에 있어서 한 8시 9시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문을 사가지고 합격자 공고 발표를 딱 보면 요즘에는 그냥 수험 번호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 번호 입력하고 이제 자기가 본인 확인만 하는데, 옛날에는 이름하고 수험 번호가 신문에 딱 났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 계세요. 친구분들 놀러 오면 이거 보여주세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모두 다 이제 4과목씩인 건 똑같은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1차는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서술식 시험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관세사가 되면 뭐 하나요? 어디 가나요? 어디 취업하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거의 뭐 90% 이상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여기 가서 이제 기본적인 일도 배우시고 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한 6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여기를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일단 일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뭐 군대 가기 전에도 훈련소를 거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듯이 여기는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제 쓸모 있는 관세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요. 관세사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갈 거래요. 오, 그래,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면 나는 관세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관세사 시험 합격하면 관세 전문가예요? 여러분에게 운전면허증이 오늘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레이서예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관세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제가 볼 땐 최소 10년이에요. 관세업계, 관세사에서 최소 10년은 일을 해야 사람 몫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내가 일도 시킬 수 있고, 그죠? 컨택 포인트도 내가 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하려면 최소한 10년이에요. 그 정도가 되고 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관세 전문 변호사란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사 쪽에서 뭔가 일을 하실 거면 요게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요런 쪽에서 이제 다들 이제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하면은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관 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합물류 기업이에요. 지금 뭐 택배 때문에 말도 많은데, 뭐 CJGLS라든가 대한통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판토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뭐 어디죠?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에서도 물류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세사를 많이 뽑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 통관부서에서 관세사를 채용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대기업 위주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사실은 관세사 합격을 갓 한 신입 관세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경력을 쌓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관세 합격하고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한 1, 2년 근무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뭐 관세사가 좋아요, 공무원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세사가 좋아요, 공무원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건가? 예.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성향, 개인적인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은 다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공무원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그죠? 대신에 돈 욕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사고 쳐요.
무슨 말 이해됐죠? 돈 욕심 크지 않고 그냥 예, 무난하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공무원이 최고고, 근데 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관세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요즘에는 잘 안 뽑는데 예전에는 좀 뽑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죠? 소송.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 뭐 관세청이 세금을 추징을 했어요. 뭐 몇천억을 추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순순히 내지 않아요. 한번 개겨요. 내 말이 맞다. 니네 관세청이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논리적으로 싸우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심판까지는 관세사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에서 그게 또 역시 이제 기각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관세사가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관세법인하고 어떤 특정 법무법인이랑 서로 파트너를 맺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법무법인은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회계법인. 회계법인에서 아예 관세법인을 만들어서 관세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취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생겼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실 쯤 되면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뭐 취업은 뭐 거의 100%라 보시면 돼요. 비자발적 그 실업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년에는. 자, 그 다음에 10년 후 관세사 전망 끝에 있는데 2017년에 보면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각 직업별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소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사는 다행히. 예. 자, 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진 소개. 참고로 저희 학원은 1차 교수님들은 그 과목별로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조근조근 가르치는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니까 뭐 샘플 강의라든가 뭐 검색 같은 거 통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에는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 2분이 계시고, 이제 무역영어에는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 2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소비세는 유전혜 계사, 그 다음에 회계학은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예, 김성수 세무사님 맡고 계시고 이경신 세무사님이 내국소비세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수님들은 이제 과목별로 한 분씩 계신데, 관세법은 제가연구 관세사님, 관세율표가 조천희 관세사님, 관세평가가 김병수 관세사님. 지금 관세평가는 옆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 최지순 관세사 이렇게 2분이 계시게 됩니다. 자, 이렇고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사 1차 시험 과목은 크게 4과목이에요. 관세법, 정확히 관세법 개론이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그래서 이 2과목을 1교시에 봅니다. 각 과목별로 여기 밑에 보이시죠? 40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2과목 8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1분당 1문제인데 뭐 OMR 마킹하는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빼면은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짧게 끊어야 되겠죠? 네. 시간이 어떨까요?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아직 안 봐서 모르나? 시험 혹시 봐보신 분 계세요? 아, 봐봤었어요? 예. 네. 어땠어요? 어? 아, 시험만 문제만 보러 간 거야? 어떤 학생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시험 잘 봤냐? 뭐 문제는 잘 보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1교시는 그나마 좀 살만해요. 예. 관세법도 그나마 4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토익 같은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영어 실력을 키워놓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영어 시험이라면,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국제규칙, 국제협약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러다 보면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독해 문제인데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아까 나왔지만 60점 이상만 평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점수만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1교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서 33, 35문제 나오고 FTA 특례법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쪽에선 새끼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관세법이란 과목 안에 조그만 과목 몇 개가 이제 비중이 있는 그 대표적인 게 1차에서는 FTA 특례법이에요. FTA 특례법은 연말이나 연초에 특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대부분 세법은 연말에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개정 특강 같은 게 보통 보면은 이제 1월 초, 12월 말쯤에 이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는 뭐 국제협약 뭐 30문제 정도 돼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38, 37문제가 다 협약에서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무역영어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영어를 잘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붙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자, 1교시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1교시 끝나고 나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뭐 화장실에 가서 막 시끌시끌 하기도 하고, 야, 뭐 관세법 이번에 몇 번이야? 막 나 이번 찍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아직 살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교시가 딱 됩니다. 그럼 이제 내국소비세법, 참 이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품목이 수입이 될 때 우리는 보통 관세만 떠올리는데 관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세금이 붙나요? 부가가치세 당연히 붙고요. 그 다음에 비싸고 좀 약간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또 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술 무슨 세 붙어요? 주세 붙고요. 그 다음에 주세나 개별 소비세가 붙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뭐 교통세, 뭐 교육세에서 또 세금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국소비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랑 좀 대응이 되는. 자, 그 다음에 회계학 이렇게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오셨죠? 관세사 1차 시험에 관건이 되는 과목은 뭐다? 회계학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56%가 회계학 꽈락이에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거 40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은 학원을 안 다닌 거냐? 공부를 안 한 거냐?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그래요. 자,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소비세법 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30문제, 개별소비세, 주세가 각각 5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시간에는 재무회계만 진도가 나가요. 회계학은. 그래서 원가회계는 별도로 이제 특강을 따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2교시 끝나면 어때요? 1교시 때 끝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살아있는데 2교시 끝내면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했어야 됐어요? 그랬군요. 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2교시 끝나면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냥 가방 올려놓고, 여러분 시험 망쳐봤잖아, 다 학교 다닐 때. 그럼 그날 시험 망치면 그냥 조용히 한숨 쉬면서 가방 싸서 터덜터덜 집에 오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하필 관세사 시험이 치러지는 곳이 다 한강 근처예요. 여의도 중학교, 윤중중학교 막 이런 데라, 또 시험이 또 4월이고 3월 말이고 봄이고 꽃 피고 막 벚꽃 피고 이러잖아요. 시험 망치고 나왔는데 날씨는 좋고 막 벚꽃은 흐드러지고 있고 앞에 강이 흘러요. 그럼 되게 우울하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거기 앞에서 소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일이 없게끔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관세법.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법에는 이제 FTA 특례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요런 새끼 과목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세법 과목을 한 5점 정도 더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약 했다고 친다면, 이 관세법에서 5점을 올리는 거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거기서 5점을 더 올리는 거와 FTA 특례법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5점을 올리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정도 올라간 거를 더 올리는 거와 제로에서 조금 올리는 거와 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제로에서 올리는 게 쉽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제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뭐 관세법 같은 경우는 관세사 주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 공통으로 들어간 과목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그래서 해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원래는 무역실무 절차라든가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협약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건데, 이제 시험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험 문제도 공개가 되고 이의 신청 절차도 이제 생기게 되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무역 실무는요,
실무잖아요. 실무라는 건 여러분 나라마다 다르고, 그죠? 시대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무역 실무라는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어때요? 상당히 좀 애매해요. 어느 동네에선 그게 맞지만 어느 동네에선 틀렸을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엔 그게 맞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게 실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문제를 이 협약적으로 치우쳐서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꽤 심해졌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를 정말 저는 못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는데 뭐 성문 기본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되나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때 성문, 여러분들 성문 다 봐요? 알아? 맨투맨 영어, 성문 영어 이런 거 알아요? 아, 몰라요? 수학은 정석 이건 알아요? 아, 아직도 있구나, 정석 아저씨는. 예, 아무튼 그 성문 기본 영어라도 보고 와야 되나 하는데, 그런 영어는 여러분 영어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국제 협약에서 그냥 발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몰라도 내가 봤던 조항이 기억이 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더라도 협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점수를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내구 소비세법, 여기 보면은 과목 특징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과목 중에 시험 범위가 제일 작은 게 내구소비세법이에요. 책도 제일 얇아요. 근데 시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때요?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되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 더 깊게 들어가고, 예, 법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하위 법령에서까지 나오는 그런 일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소비세법은 책이 얇고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회계학부터 해야지, 무역영어부터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한두 달을 남겨놓고 내구소비세법을 시작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을 골고루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의 회계학. 예. 자, 회계학과 있어요?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예, 한 두세 분? 예,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회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사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회계학 공부 1차 공부만 막 1년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긴 기간을 거쳐서 공부하면 괜찮은데, 관세사 다른 과목들을 뭐 3, 4개월, 5개월 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고 하는 공부인데, 보통 1년짜리 공부를 지금 5개월 안에 막 이렇게 우겨 넣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사 회계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무사만큼은 아닌데 거의 세무사 이렇게 뺨 떼고 때릴 수준은 된대요. 회계학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계학이 왜 어렵냐? 다른 과목에 맞춰서 공부 기간을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부 시간은 회계학에 좀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시험 준비 방향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높고 이해가 쉬운 파트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최고점을 맞기 위한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만점을 위한 공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고시 공부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회계학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2차 과목은 똑같이 네 과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차는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되고, 중간에 2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도 먹고요. 그래서 점심 먹는 건 도시락 싸가셔도 되고 나와서 식당에 가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1차는 그냥 12시 한 반쯤이면 그냥 끝나요. 오전에 다 시험이 끝나는데, 2차는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식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쇼핑백 다 봐셨나요? 거기 보면 두꺼운 답안지 있죠? 연습장 같이 생긴 거. 예. 그게 과목별로 16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거는 이제 연습장이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본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렇게 연습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연습장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16페이지라고 돼 있고 50점짜리가 한 문제, 10점짜리가 5문제가 나와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점짜리 문제는 점수 배점으로 봤을 때 거의 몇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죠? 양으로 봤을 때 8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8페이지 이거 답안지 작성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막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쓰기 전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보고 스스로 이제 목차를 좀 잡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지금 연습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잡아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건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쓰기 위한 게 이제 연습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22줄짜리 요 종이가 총 몇 페이지가 나온다고요? 16페이지. 8장.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거 2권씩 쓰는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시면 이걸 다 언제 채우지? 보통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볼 때 걔네들은 좀 종이가 좀 길긴 하지만 앞뒤로 꽉꽉 채우는 애들도 거의 전 못 봤는데 한 앞에는 좀 채우고 뒤에 한 반 정도 채우는 정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근데 그거에 지금 몇 배잖아요, 이 양이. 그것도 80분 안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1교시는 관세법 이제 5문제가 나오고, 여기 보면 환급특례법이라고 있죠. 2차에 가면 이게 또 새끼 과목이에요. 1차에서는 FTA 특례법이라는 게 새끼 과목이었으면 2차에서는 환급특례법이 새끼 과목이고, 여기서 이제 10점짜리가 하나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HS라고 하죠. 관세 시험의 가장 좀 독특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S 통상학과 알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그럼 나중에 커리큘럼에 있어요? 없어요? 따로 그것만 배우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 HS가 뭐냐면 그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교육이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사과라고 불러요. 걔를 영어로는 뭐라 불러요? 애플. 일본 말로는 뭐라 불러요? 뭐? 중국 말로는? 거봐, 다 모르잖아. 분명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가 다 국가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수출입할 때 서류상에 그거를 문자로 기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번역도 필요하게 되고 이게 행정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전세적으로 통일을 해서 숫자를 다 부여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게 HS 협약이고, 그 HS 품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 품목.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율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관세율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HS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인 거고, 그 협약표를 이용해서 나라별로 세율을 쭉 붙여놓은 거를 뭐라 부른다? 관세율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관세 업무의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예. 관세평가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관세라는 건 수입가격 곱하기 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세율이라는 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고, FTA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신고하는 가격이에요. 가격. 통상적인 시세가 있을 텐데 세관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이 일반적인 시세가 1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50원의 수입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럼 세관에서 그 50원을 인정을 해줘야 되나? 너 이거 어떻게 50원에 수입했니? 라고 했더니 가족 DC 이러는 거예요. 네, 가족 DC 받았어요. 우리 아는 외삼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50원으로 들어오면은 그거 세금도 되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수익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기업끼리는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이제 정해놓은 게 관세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4과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례형 문제예요. 나머지는 쓰세요 뭐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관세평가는 실제로 사례를 주고 거기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재밌대요, 다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라 지루한데 관세평가는 약간 그런 사례형 문제 재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교시에는 이제 무역 실무. 4교시쯤 되면 진이 빠지겠죠. 집중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걸린 시험이고 손가락이 진짜 아파 죽겠어요.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나중에 4교시쯤 가면 몸에 힘이 빠지니까 글씨는 써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지니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굉장히 아파요. 4교시쯤 가면.
체력도 떨어지니까 아,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여잡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무역 실무인데, 그 무역 실무는 아까 1차에 무역 영어랑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근데 그걸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무역 실무에도 새끼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역 실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제일 많은 게 무역 실무예요. 끝이 없어요, 얘는. 자, 그래서 2차 과목 이렇게 4과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1차 합격을 하시면 2차를 몇 번 볼 수 있는 거죠? 내년에 2차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또 한 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2차를 안 보면 그게 킵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2차 시험을 만약 내년에 안 보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안 본다고 해서 그 2013년까지, 2023년까지 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2022년? 3년? 예. 그래서 그 무조건 2번의 기회는 다 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제 합격자들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부터 나왔는데, 2011년 한 10년 전쯤에는 1차 응시생이 접수한 사람이 1,800명밖에 안 됐어요. 대신에 이제 합격 인원도 75명밖에 뽑질 않았고, 이때는 좀 꿀이었나?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2015년에 가면은 거의 4,000명을 찍습니다. 3,800명이 응시를 하고, 이때는 뭐 그리고 이때부터 90명을 이제 뽑게 되고요. 지금처럼. 그리고 요 정도 인원이 오다가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4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응시는 1,900명. 항상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노쇼가 좀 많아요. 접수는 많이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 오는 인원은 몇백 명씩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차 합격자가 45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600명, 900명, 900명, 1000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40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2차 시험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올해 시험이 있구나. 올해 2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8.3대 1이고, 여러분들 여기 올해 1차 붙은 450명은 사실 올해 2차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분들은 아니겠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내년 2차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1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1차도 올해처럼 약간 좀 어렵게 나오면 경쟁률은 많이 좀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3대 1이고, 높았을 때는 16대 1까지 올라갔었어요. 2차 경쟁률이 16대 1이라는 건 시험이 약간 그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1차 경쟁률이 높고 2차 경쟁률은 뭐 2대 1, 3대 1, 4대 1 그 정도로 유지되는 게 맞는데, 우리 관세사 시험은 2차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16대 1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 말도 좀 듣지 않으셨어요? 90명밖에 안 뽑는 거 왜 해? 미쳤냐? 뭐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친구들이? 걔네들은 뭐 하는데? 말을 바꿀게요. 그 새끼들은 뭐 하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래매요. 친구래매요. 뭐 해야 하기는? 그러니까 그게 참 동전의 양면인 거죠. 적게 뽑는다는 게 시험에 있어서는 되게 좀 무섭고 좀 합격하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합격을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레어템이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이 중에서 관세사 처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걸, 실물로. 죄송해요, 제가 표준이 되면 안 되는데 더 멋있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저 시험 볼 때는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99년도 그때는 저 시험 보기 전해에 20명 뽑았고요. 그 전해는 15명 뽑았어요. 그때는 절대평가였어요. 진짜 2차가 지금은 규정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돼 있지만 2차에 어떤 합격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거의 상대평가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진짜 절대평가여가지고 합격자가 들쑥날쑥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20명, 30명밖에 안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어템을 좀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저를 끌어당겼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설명해 주시는 관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관세사 업계에 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분들이 전체 거의 70%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든지 다 군대식으로 생각한 거죠. 자대를 배치받아서 딱 갔어. 남자들 상상해봐. 딱 2등병 달고 자대 딱 갔는데 병장만 득실돼. 그럼 처음에는 좀 짜증나겠지만 좀만 버티면 어떻게 되죠? 그 아재들 다 나가버리면 내가 왕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저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이거다. 되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때 당시 친구들도 되게 저는 과가 경제학과였는데 친구들이 다 회계사 공부했거든요. 다들 뭐 중국회계, 원가회계 막 다 책 들고 다니는데 저 혼자만 중도에 관세법 이렇게 들고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저 뭐야? 저 뭐야?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죠. 네, 아무튼 이 인원이 어떻게 보면 좁아 보이긴 하지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명밖에 뽑질 않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험 통계가 나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00명이 접수를 했고 시험장에 나타난 거는 1,900명, 그래서 520명이 결시를 했고, 그래서 합격이 451명, 합격률이 23%. 원래 1차 합격률이 과거에는 30%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교시에 1,913명, 2교시에 1,900명, 1교시 끝나고 13명은 집에 간 거예요, 또.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갔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회계학, 과락률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이 56%입니다. 그래서 56%, 반 이상의 학생들이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졌다, 관세시험에. 그 다음 두 번째 과락률이 높은 게 뭐?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죠. 무형영어, 내구소비세법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회계학을 4과목 중에 4과목을 전체 공부량을 100으로 본다면 회계학을 거의 40에서 50% 정도는 좀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남성 여성 비율인데 거의 뭐 요즘에는 5대5인 것 같아요. 1차든 최종 합격자든 그 성비를 보면은 거의 5대5인 것 같습니다. 자, 작년 합격자 통계예요. 올해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축하위원회를 열어서 그 합격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받는 통계예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 연령 만 기준으로 28세입니다. 28세. 보통 공부를 요즘에 한 3, 4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20대 초중반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30까지 가까워 와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자, 남녀 비율 뭐 46%, 54% 거의 비슷비슷하고 요거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은 압도적으로 20대가 많습니다. 74%. 그 다음에 30대가 25%. 30대가 그렇게 적지는 않죠. 4분의 1이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40대 합격자는 사실 몇 년간 없다가 작년에 딱 한 분 나오셨어요. 예,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신 것 같아요. 여기 40대 있으십니까? 아, 40대십니까? 화이팅. 예,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땐 합격자 전체가 다 신문 공고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회계사 시험을 붙었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명단이 나오니까 회사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너 회계사 됐다며 축하해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회사에서? 얘 좀 있으면 나가겠군.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계속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산업공단 아니지, 그 회계사 시험 주관하는 곳에다가 이제 소송과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름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아? 좋은 일로 여러분 이름이 신문에 나오는 거 좋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보고 계신다니까요. 스크랩. 그리고 저도 우울할 때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1999년 관세사 합격자 치면 지금도 있어요, 제 이름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험번호만 나오는데 최고령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석. 두 번째는 뭐죠? 최연소. 지금까지 최연소는 21세, 만 21세 3개월인가 그래요. 이미 틀렸나? 자, 그럼 이제 수석도 빡센가요? 수석도 빡세면 그럼 남은 건 하나네. 뭐예요? 최고령. 한 20년 있다 공부 한번 해보시든가. 그게 누구예요? 쉬리죠. 쉬리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강의하다 보면 저런 일이 꽤 많아요. 아무튼 40대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여러분 유해하고 동차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예.
1차를 오래 붙고 다음에 2차만 공부해서 딱 붙는 거를 유예라고 하고, 그 반대로 동찰은 같은 해 1, 2차를 같이 붙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예가 좀 유리하긴 하겠죠. 2차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율적으로 유예 합격자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동차 비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4명은 미응답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계획을 짜실 때는 절대로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적은 싸움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유예 합격이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1차 합격, 그 다음에 내후년에 2차 합격. 무슨 이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공부 기간인데 밑에 보시면 여기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은 39개월이라고 나와요. 예. 예전에 연으로 표시하라고 했더니 어떤 애는 횟수로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만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다 중구난방이라 저희가 이제 개월수로 받아봤거든요. 요건 1,2차 포함한 기간입니다. 되게 길죠? 4년, 횟수로는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 있긴 있네요. 13명. 적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 20명. 한 3년 정도 안에 붙는 분들이 33명 정도.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 28명.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이 30명.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8개월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장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앞에서 빠져나가 주니까 그만큼 자리가 빈 거 아닌가? 그죠? 예, 기회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보면 최대 오래 공부하신 분 진짜 박수 쳐줘야 되는데 78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 공부 기간이 15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그죠? 평균 수치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뭔가 맹점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무조건 평균만큼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학생 수의 분포를 보면 39개월보다 밑에가 많아요. 많은데 좀 장수생들이 좀 많이 장수생들이 많아서 평균이 올라간 거입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 동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장수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점수예요. 요거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2차 합격자 평균 점수가 74점,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HS가 70, 관세평가가 55, 무역실무가 53. 그래서 전체 평균이 63. 그래서 63에서 커트라인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아, 평균이구나, 참. 커트라인은 60점이고 이제 평균이 63점. 합격자들의 점수가 여러분 생각보다 높아요, 낮아요? 생각했던 만큼이에요? 네. 생각보다 높진 않죠. 작년이 좀 예외인데 원래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이 관세법하고 실무예요. 그래서 실무는 뭐 예년대로 잘 나오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관세법 교수님이 좀 후하게 점수를 주셨나 봐요. 74점이 나왔는데 원래 관세법도 50점 후반대 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1차 때 2차 때 둘 다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쓸 말은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막상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으로 유명했던 게 관세법 무역실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국가시험에서 고시공부에서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공부한 만큼,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럼 오늘까지 공부한 만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완성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목표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 공부하다 보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지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합격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63점이라고. 63점이면 여러분 F야. 맞잖아요. F인가? D인가? 60점 미치 D구나. 아무튼 여러분 63점이에요. 점수 되게 허접하지 않아요? 그럼 합격자들은 뭔가 다 알아서 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점하는 교수님이 봤을 때는 다 그냥 무지랭이들이에요. 다 무지랭이들인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뽑아줘야 되니까 위에서 90명을 끊어서 그냥 뽑아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붙는 건 아니다. 무슨 이해되셨죠? 그거를 잊으면 나중에 고시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공부하는데 매일같이 모르는 게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면 내가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나 똑똑하다 그랬는데
나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겠지? 자꾸 자기를 자책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관세법이랑 무역실무랑 이런 책들, 수험서적들 한번 막 쭉 보고 막 이해가 될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미 여기 없지. MIT나 스탠포드 가 있겠지. 예,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2차 뭐 모의고사인데 뭐 그냥 저희 학원에서 많이 붙었다. 뭐 저희 학원에서 우수했던 학생들이 실제 많이 합격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요거 넘어가고 뭐 이것도 모의고사고. 그러니까 2차 모의고사를 여러 학원에서 하는데 합격자들 보면 우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의 점수가 조금 높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뭐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닌데 예,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자기 무슨 대학 다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서 해봤는데 인하대가 작년 같은 경우 7명이나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인하대. 그 다음에 중앙대가 6명,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 부경대가 5명. 지금 요 앞에 있는 대학들은 매년 등수가 왔다 갔다 해요.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숭실대가 4명씩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홍익대가 3명, 연대, 서강대, 건국대 등등등 해서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나오네요. 여기 밑에 보면 1명씩 나온 학교가 있는데 매년 육사에서도 1명씩 이 시험에 뛰어듭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예, 독특한 분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인강이 좋아요, 실강이 좋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들 놓고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만 100% 들었다 60명이고 95명 중에 현장 강의를 좀 병행했다가 35명이에요.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 강의가 더 합격률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격자 중에 이제 비중이 높은 것 뿐이에요. 밑에 여기를 보세요. 자, 1년 동안 저희 학원의 이제 결제 건수라고 해야 될까? 3,780건 이 정도가 돼요. 예. 그럼 이 학생들 중에 지금 60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5%예요. 반면에 실강은 현장 강의는 한 500명 정도, 5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35명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4%가 나왔죠. 그러면은 5배 정도가 더 높은 거죠. 4배 정도? 예. 아무래도 현장 강의로 오는 분들이 그만큼 의지도 있고 집에서 여러분 인강 볼 때 잘 집중을 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까똑까똑 하면 자꾸 보지 않나? 아예 폰을 꺼놔요? 그렇게 독한 사람들도 있나? 아니면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꼭 엄마가 공부 방해하지. 아씨 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뭐 좀 먹어라 이러면은 아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데 나가서 먹다가 막 러닝맨 하고 있으면 막 보고 있다가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벌써 오후가 돼 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강의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합격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통학 시간이 뭐 편도 1시간 이상이면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1시간 이내면 한 번 정도는 와서 듣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인강만 계속 듣는 친구들은 내가 해보지 않은 현장 강의에 대한 미련, 기대, 그런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공부하는 데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는 다 해보실 것을 권해요. 해보시고 우리의 진짜 공부는 2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2차 때 본격적으로 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수험전략 커리큘럼은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내년 3월, 그다음 내년 6월 돼 있는데 뭐 아무튼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시 공부는 그냥 공부를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안 되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우리가 내년 1차 합격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단계별 목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쪽 고시 공부에서는 회독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관세사 1차 합격하려면 기본서 최소 3회독은 하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이지만 3회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그거를 한 회독의 주기를 요 단계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인강을 완강하는 어떤 텀이라고 해도 될 거고 그럼 내가 2달 동안 예를 들어 1회독을 마칠 거다. 기본 이론을 완강하겠다라고 딱 계획을 잡아야겠죠. 잡으면 하루에 몇 강씩을 들어야 되는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진도가 나가야 되는지가 하루 일정이 다 나오겠죠. 물론 이전에 일주일 시간표를 여러분 다 짜셔야 돼요. 학교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과목 공부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그날의 과목들이 시간표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해서 하루하루 내가 정해진 분량을 다 소화하면 그게 그날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야 돼요? 8시간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사실 여러분 고시생은 공부가 직업 아닌가요? 그죠? 그럼 보통 회사 가면 법정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네? 주 52시간 하루에 7시간? 7시간이에요? 9시부터 12시 8시간 아닌가요? 깜짝이야. 자, 우리는 공부가 직업인 고시생이죠? 그죠? 그러면 최소 몇 시간씩 하루에 공부해야 돼요?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을. 그럼 8시간 근무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통 야근도 하죠. 한두 시간씩은 하죠. 그럼 10시간 정도는 채워야 되겠죠. 우리가 고시가 직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동안 1회독을 하기로 했다. 2달 동안 기본 이론을 완강하기로 했다. 하루에 내가 들어야 될 강의, 진도 이렇게 쭉 빼잖아요. 그날 진도량을 다 빼면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요 10시간 이상 나와요. 10시간 정도.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부량으로 설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약속을 했어요. 공부할 때. 제가 오늘 이 진도를 끝내기 전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건 저랑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되게 바빠요. 왜냐면 그날 진도를 못 끝내면 나는 집에 못 가니까 잠을 늦게 자니까. 그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 휴가 나온 친구놈들 온다고요. 공부하고 있으면 뒤통수 치면서 야 나왔어 막 이래요. 난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자꾸 자주 나와 막 이러면서. 왜냐면 오늘 내가 진도를 빼야 되는데 얘가 와서 야 커피 한 잔 먹자 담배 하나 피자 이러면 전 공부 시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저는 되게 타이트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현장 강의 커리큘럼인데 혹시 실강 생각하시는 분? 나는 실강파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실강이든 인강이든 여러분 앞으로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진도는 똑같아요. 예, 강의 듣는 방식만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기본 이론반을 끝내야 돼요. 어떻게 됐든. 예. 공부를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강의 듣는 걸 끝낸다고요. 듣고 나셔도 한 30%도 머리에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뭘 해야 돼요? 예, 문제풀이반을 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이 한 3, 40 문제풀이가 한 40 모의고사가 20 정도로 잡아요. 기본 이론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게 뭐 저 선생님이 강조를 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쫙 보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아하 감이 와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기본 이론 때는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그냥 책만 보다가 문제풀이를 한번 겪게 되면 이제 공부의 방식, 방향이 본인이 잡혀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왔을 때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기본 이론을 완성을 해놓고 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11월 달에 문풀이 개강을 했는데 1월 달에 1월까지 계속 자기는 기본 이론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기본 이론을 몇 번 정도 공부하면 완성이 될까요? 얼마나 공부하면 기본 이론이 완성이 될까요? 평생 해도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그냥 그런 허무한 짓일 뿐인 거예요. 완성 안 돼요. 무슨 얘기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도 빨리 문제풀이로 넘어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기본 이론이 더 명확해진다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실강을 듣든 기본 인강을 들으시든 이 진도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 특강이라는 건 OX 특강도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2, 3월쯤에 이제 스팟으로 열리면 그건 신청해서 따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끝내신 분들은 문제풀이,
11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요.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나마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여유가 있잖아요. 1, 2월 달에 혼자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의만 듣다가 굉장히 쫓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단기 합격은요.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난 죽어도 실강밖에 안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짜증나요. 예. 그렇다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원래 기본 이론 문제풀이 합치면 4개월이잖아요. 그걸 이제 3개월로 축약해서 하는, 뭐 그냥 어디 한번 죽어보자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강도 없어요. 그냥 실강으로만 하는 건데, 단기 합격 들으려고 1월까지 기다리실 분은 설마 없겠죠?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공부는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9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의 합격률과 1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의 합격률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한두 달씩 뒤로 늦춰지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확확 내려가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합격하기 위한 그 기본 필요한 그 공부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볼 때 한 5개월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줄어들면은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예?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 밖에서 들린 거. 예. 3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반은 학원에 올 수도, 이것도 실강도 있고 인강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미리미리 다 프린트가 나갈 거고 거기서 시험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2월 달부터는 이제 이벤트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의고사가 또 따로 치러져요. 요거는 정식 강의고 과정인 거고, 모의고사 과정인 거고, 12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거는 뭐 10,000원씩 따로 내면은 그냥 집에서 우편물로 받아와서 시험 봐서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있으니까 꼭 하시고, 모의고사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어느 정도 끝내놨으면 1월부터라도 빨리 모의고사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하고 내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자꾸 무서우니까 뒤로 미루죠. 그러다가 마지막 모의고사가 2월에 있거든요. 3월 초나? 그때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봐볼까? 이러고 봐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점수만큼 나오면 다행인데, 꼭 한 과목 정도는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에서 막 4, 50점이 나와버려요. 무슨 이해 되시죠? 그러면 그 현실을 11월이나 1, 2월 달에 알았으면 만회할 시간이 있는데, 모의고사를 그렇게 밀어버리면 3월 달에 와서 그걸 내가 알게 되면 이건 만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한 1월부터는 늦어도 꼭 시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나중에 또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2차는 여러분들 뭐 내년 얘기긴 하지만 1차 시험이 3월 달에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5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 4월 중순부터 바로 2차 이론 과정이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 시험 보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2주, 3주, 길면 3주. 그때는 정말 내일 지구가 망할 것처럼 노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휴가일 수도 있어요. 미친 듯이 노시고 하시고, 이제 2차 때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진짜로 고시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고시생 본 적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11월, 12월 달에는 이론 수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시점이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 근데 제가 제시하는 건 최소 2회독은 좀 하십사 하는 겁니다. 2회독. 2회독. 강의를 보면서 1회독은 하겠죠. 혼자 복습하면서 1회독도 한번 하시고, 2회독 정도는 해야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뭔가 좀 돼요. 여러분. 2회독은 돼야 문제에서 뭐가 나왔을 때 이거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었다라고 대충 찾아갈 수가 있는 수준 되려면 2회독은 해야 돼요. 1회독만 하면 봤던 건데 그러면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또 못 찾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모의고사. 뭐 됐습니다. 뭐 합격자들이 말하는 노하우인데,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식으로 한 건데, 합격생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1등이 이거예요. 철저한 공부계획과 합승량.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공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정해진 과목, 정해진 양 딱 해놓고
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공부가 저는 그랬어요. 공부를 뭐 열심히 계속 잘 되면 좋은데 기계가 아니니까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무작위로 그렇게 하루에 공부해야 될 양을 쭉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약간 행운의 날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쭉 나누면 어떤 특정 과목은 좀 안 중요한 부분이 걸리는 날이 있잖아요. 수험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날. 그럼 그런 날은 진도가 어때요? 되게 빨리 끝나겠죠. 평소에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11시까지 공부하고 문을 닫았어요. 11시에. 그럼 전 집에 가서 한두 시간 더 공부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날은 헐 대박 7시에 공부가 끝나버렸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냥 노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조금 휴식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짜서 하다 보면 조금씩 와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도 공부를 했고, 다만 일요일 날은 그 늦잠을 좀 자는 날, 공식적으로 늦잠 좀 자고 일어나서 아점 먹고 그래도 공부를 아예 놓진 않았어요. 한 3-4시간은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이제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날, 그게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공부하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중간에 비는 날은 저한테 정말 꿀 같은 휴식이었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저 일찍 가요. 그러면은 삼겹살 먹고 싶어 이러면은 아 귀찮게 막 이러면서 엄마가 상추 사와 이래요. 그럼 집에 가면서 이제 상추 사가지고 저는 또 비디오 세대였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신작 비디오를 막 찾아봐요. 다이하드 하나 빌리고 상추 들고 와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배 두드리면서 다이하드 이런 거 영화 하나 보고 그리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삶을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면 유일한 스트레스는 그건 거죠. 오늘 진도를 다 나가야 될 거를 다 못 나가는 거. 아까 휴가 나온 친구들 뭐 그런 게 제일 큰 스트레스였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약간 뻔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되셨죠? 처음 볼 때 모른다. 2번 보면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2번째 봐도 모르겠다. 3번째 보면 알겠지. 그럼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외우는 것도 시간 내서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도 있지만 한 100번 보면 안 외워질까요, 여러분? 2차 얘기예요, 2차. 2차 같은 경우 그 두꺼운 책을 한 4-5회독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요약을 하고 서브노트를 만들든 목차노트를 만들든 그거 요약한 걸 돌리는 거거든요. 요약한 거를 돌리게 되면 1일 1회독도 가능해져요. 나중 되면. 그래서 저는 시험 마지막에 3개월 동안 1일 1회독을 했어요. 4과목 다. 그럼 거의 100번 본 거죠. 100번. 90번 본 거니까. 그럼 외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암기의 방식도 되게 다양하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뭐를 변경한다고요? 잘 안 들려서. 패스클럽을 듣고 계시다고요? 예. 네, 그렇긴 하죠. 예. 강의를 많이 듣는 편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1, 2월달 현강은 12월 말에 해야 돼요. 예. 질문 없어요? 네. 네,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별도의 과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관세사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별로 궁금하신 게 없나 보네.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전문직 공부를 왜 하십니까? 회사 다니고 계신 거죠? 그럼 몇 년 정도 지금 회사 생활 하신 거예요? 2년? 얼마 안 됐네? 벌써 쓴맛을 다 본 거예요?
아, 기업이 좀 큰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에요? 중소, 중견? 중견?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직장인이거나 직장을 갓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와요. 그 한 강의실에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근데 그 직장인들 중에 보면 대기업도 되게 많아요. 뭐 포스코 다니다 오신 분, 심지어 현재 막 GS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대기업 어렵게 취업을 해서 2, 3년 다니고 때려치고 왜 관세사를 하지?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학생은 맞아요, 근데? 네. 미안해요. 오늘 내가 당신을 찍었어요. 핑크색 후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회사를 정말 어렵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강남 저기 선능력 막 이런 데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2, 3년 다니다 회사 때려치고 관세 공부한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시험을. 여러분들도 되게 3, 4학년, 5학년이 없지 참. 뭐 24, 5살, 6살쯤 돼도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30살 그 이상 되는 분들도 관세사를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꿈이 있어서? 꿈이 있어요? 말이 없으신데? 인생을 더 살아보라는데? 그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저 공부할 때 그때는 경기가 좀 좋았죠. 뭐 국민은행 들어간 친구, 막 은행권, 뭐 대기업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30대 중반부터 이제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니까 다 잘렸어요.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갈락 말락 좀 빨리 결혼했으면 초등학교 이제 되는데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직장을 잘려. 나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직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힘들어요. 처음에 일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업체에 가면 그 사람들은 나를 관세사 전문가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 차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진짜 밤잠 새가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관세사라는 전문직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이해되셨죠? 뭐 관세사 연봉이 초봉이 얼마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는 적은 건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눈앞에 1, 2년, 3, 4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젊을 때 이런 걸 좀 준비하신다는 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친구들 보면 등골이 오싹해요. 내가 만약 관세사가 안 됐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좀 오싹한 것 같아요.